안녕!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은 어떨까라고 병원이나 센터에 방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금쪽상담소에서 어른들에게 진행하는 이 MMPI라고 하는 다면적 인격 검사는 중학교, 하다못해 초등학교 한 6학년 이후, 중학생 이후부터 보통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이 다면적 인격 검사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병원이나 센터에 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TCI 검사라고 해서 타고난 기질과 양육에서 의한 환경에 의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TCI 검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호선 선생님이 요즘 그 상담소에서 어른들 부부 앉혀놓고 검사해주는 거, 그게 TCI 검사예요. 근데 이 TCI 검사는 정말 영유아부터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는 게 좋다. 근데 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기질 영역이 따로 있고 성격 영역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이 기질 영역에서 자극 추구 높음, 자극 추구 낮음에 해당하는 요 섹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극 추구 성향이 우리 애가 높다고요? 우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네. 기질과 성격은 다른데 네. 기질은 바뀔 수 있나요? 기질은 안 바뀌죠. 성격은 바뀔 수 있나요? 성격은 바뀔 수 있죠. 그렇군요. 저희 아이의 기질을 알고 있는 게 네. 중요한 거네요. 저희 아이는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고 얼핏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를 볼 땐 저희 아이는 진짜 뭐 이렇게 벽만 스치고 지나가도 저 벽이 무슨 느낌인지가 궁금한 아이예요. 다 스치고 다녀야 되고 모르는 건 한 번씩 다 체크해봐야 되고 하다못해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책을 보다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아, 이게 맞나 아닌가가 궁금하다. 그럼 그거 관련된 서적을 또 찾아야 해요.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가요? 이게 자꾸 새끼를 샌다는 거죠. 네. 그럼 또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하고 오고. 약간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모든 것에 궁금해해서. 이 자극 추구는 기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파민이라고 불리우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영역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엔진이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갖는 보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보상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퀘스트, 미션, 이 아이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을 세세적으로 쪼개서 부모가 제시해 줬을 때 얘네들은 불꽃처럼 달려듭니다. 이게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극 추구가 낮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자극 추구가 높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질일 뿐입니다.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안정감을 중시하고요. 이게 본인이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본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좀 모험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안정감과 어떤 신뢰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추구가 높다? 엄마, 아빠, 누구시죠? 라고 보통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아이와 함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의 그래프가 부모님 둘 중 한 분의 그래프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질은 유전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부산스럽고 충동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은,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DNA의 마법이죠. 두 분 중에 누구신가요? 자극 추구에 관해서는 남편 쪽인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아마도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고 어떠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보상에 대한 그 영역을 생각하는 게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신 좋은 남편분이실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잔머리가 좋다. 두뇌 계산이 빠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빠른 아빠는 굉장히 사회적인 애티튜드가 발달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높은 자극 추구점을 본인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러한 애티튜드가 인격에서 밟아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자극 추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퀘스트를 줘야 된다는 거. 매번 어떤 요만큼은 요게 달성하게끔의 어떤 퀘스트를 이렇게 찍어주고 하는 게 저는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제가 사실 남편한테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아니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알죠. 보이면 해야지. 안 보이니까. 이 시간이면 뭘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게 안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매번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분 단위로 제가 시간을 알려줌에도 혼자 느긋합니다. 뭐 책을 보던 게 있으면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퍼즐 맞추던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본인만 느긋해요. 저만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퀘스트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자구추구점이 낮으신 분이라 어떤 상황마다 이 상황 주어지는 바뀌는 시간과 상황을 전환해야 되는 거를 하나의 위협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바탕에서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야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분단위로 쪼개주지만 이 자극추구점이 높은 아이들은 상황과 시간마다 계속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재밌고 짜릿하고 와 시간이 이렇게 됐어? 와당탕탕 우당탕탕 나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얘네한테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재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는 너무 재미없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그쵸. 엄마 입장에서는 너는 어떤 정신으로 사니? 라고 말하는 대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 영역에서 자극추구점이 아이가 높고 엄마가 낮다? 그럼 양육이 굉장히 이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난이도로 올라가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제 눈엔 다 거슬리거든요. 이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경험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한다면 새로운 것이 조금 이렇게 충족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것을 찾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금방 지루해지고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도파민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겁고 짜릿한 기분을 맛봤는데 이게 계속 어느 순간 되면 저희가 이제 역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역치 값에 계속 도파민에 노출이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짜릿하구나 굉장히 재밌었어 했는데 어느 순간 같은 자극이었음에도 아이들이 아유 재미없다 뭐 시시하다 지루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맞아요. 그래서 이 TCI 검사를 했을 때 어머님 아이가 자극추구가 높은 편이네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교실과 학원이나 뭐 영유, 교실북 이런 데서 조금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수업 시간은 약간 지루함의 연장선이고 어떤 영어 유치원에서는 계속 학습적인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기에는 약간 조금 권태로울 수 있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자극추구가 높은데 이 상황이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떤 행동을 펼치냐면 아하 그러면 재밌게 만들면 되겠네 방해공작을 피겠네요. 맞아요. 판을 깨는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던가 웃긴 행동을 해서 아이들을 빵 터뜨린다던가 아니면은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막 해서 선생님도 웃기고 아이들도 웃기고 이게 한 번이면 웃기지만 계속 반복되면 수업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을 해서 제가 이런 주의를 줬는데 다음번에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때 받으시는 말이 네 아이가 자극추구가 높네요. 어머니 육아하시기 힘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선생님 딱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이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지적받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자극추구가 높음에도. 근데 이제 본인이 요구를 하는 건 하나 있어요. 자기는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학원도 너무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과목이 됐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더 자주 보내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요일을 자주 가는 거죠. 짧게 하고 짧게 치고 빠지기. 자극추구가 높아서 아마도 그 지루함을 견디기가 좀 힘드니까 저한테 좀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네요. 선생님이 되게 잘하신 게 쪼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어떤 미션이나 학원이나 퀘스트를 작은 단위로 쪼개줘서 조금의 성공이 지속적으로 쌓이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약간 어떤 게임이나 팁이나 어떤 이런 자극점이 큰 것들이 빵 하고 왔을 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추구점이 높지만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향이 있거든요. 독서나 어떤 다른 영역을 제시해주면은 거기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자극추구점이 높은 친구들은 활동을 정적인 영역으로 올려주면은 오히려 몰입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자극추구가 아이보다 높다면요? 근데 반면에 부모님이 자극추구가 되게 높아. 근데 우리 아이는 자극추구가 낮은 거예요. 그럼 가령
아빠가 자극 추구가 되게 높은데 내 아이는 자극 추구가 낮은 편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재미있는 무언가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청원 갔다가 다음 주에는 뭐 파주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배 타러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등산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해수욕장 갔다가 막 그 다음 주에는 클라이밍 갈래? 막 이러면서 아이를 태우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참 그것도 듣는데 막 피곤하네요. 네. 근데 진짜로 자극추가 높으신 성향의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주말에 이런 식으로 좀 해소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좋은 거죠. 뭐 나가니까. 그쵸? 네. 근데 반면에 아이의 자극추구가 낮다. 못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아이는 가야죠. 그럼 가서 아이는 얘기합니다. 와, 여기 너무 좋다. 아빠 다음 주에도 여기 또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아이는 다음 주에 거길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재미없거든요. 한 번 갔던 데를 왜 또 가? 그쵸? 다른 데 가야지. 점이 낮은 제 아들은 한 번 갔던 여행지를 또 가고 싶어요. 가령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저희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9년 내내 속초를 갔습니다. 9년 내내 속초에 같은 리조트, 장소를. 같은 워터파크, 같은 해수욕장, 같은 식당, 먹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자극추구점이 낮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쏟는 포인트는 나의 안정과 어떠한 이렇게 잔잔한 파동 속에서 본인의 어떤 범위와 지경을 넓혀가는 데 에너지를 사용해요. 계속 같은 곳을 방문하는데 올해는 가오리찜이랑 어떤 무슨 뭐 닭찜을 먹었어. 그럼 내년에도 그 식당에는 얘가 또 가고 싶어요. 자극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그러면 가오리찜이랑 닭찜을 또 먹어. 근데 그 다음에는 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호떡도 먹어볼까? 그러면 먹고 본인이 안전하다고 판명되면 그 다음에는 호떡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짬뽕집까지에 있던 바운더리가 속초 해수욕장까지 넓어가고 속초 해수욕장까지 갔던 넓이가 주문진까지 넓어지고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얘네들은 확장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추구점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양육을 하실 때 익숙한 거 안에서 토대를 잡아서 점점 넓혀주셔야 되고요. 자극추구가 높은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부어주면서 반짝반짝 체험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거예요. 체험의 영역이 둘 다 동시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같지만 방향성이 다른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자극추구가 높아서 내가 좋다고 얘를 여기저기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 기질에 맞게 우리 아이 성향에 맞게 맞춰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이들 놀이하는 것만 보셔도 요거는 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극추구가 높은 애인가 낮은 애인가를 고민해 보실 때 계속 학교를 갈 때도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오늘은 학원 갈 때 이 길로 가보자. 엄마 오늘은 저 슈퍼를 가보자 하고 개척하려는 애들이 있고 갔던 길로 안 가면 난리가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게 자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정된 것만을 반복하는데 자극추구가 낮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릴 때 혹시 자폐일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자극에 과하게 반응을 하니까 맞습니다. 의심을 좀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하지만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거. 네. 부모가 좀 힘들 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너무 과한 자극에 노출된 아이들, 도파민에 너무 막 이렇게 절여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과하게 많이 그렇게 된 친구들은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그런 자극추구 성향 때문에 줄인 자극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줄일 때 이렇게 단계별로 줄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런 도파민 같은 것을 뭐 이렇게 확 아예 뭐 이렇게 끊어 뭐 이렇게 완전 빼버려 뭐 이런 식이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맞죠. 점차적으로 줄인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부모님의 선택이겠지만 저희 아이라면 저는 단박에 끊습니다. 가령 우리 아이에게 뭐 요즘 유행하는 태그스타, 포켓몬 하면 크고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섬광이.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 크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뭐 5번, 4번, 3번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끊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그거를 끊었는데 그 이제 끊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많은 다툼과 의견차가 이렇게 좁혀지질 않아서 저는 끊어야 된다. 그분은 이제 줄여나가도 된다. 그렇게 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만 유독 그러냐. 그냥 끊겠다 하고서 이제 끊고 났는데 그런 게 생겨났던 다른 부수적인 행동들이 정말 싹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 남편은 요즘에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제는 해도 돼? 그쵸. 그게 없어졌으니까. 맞아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끊을 때 점차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끊을 때는 단박에 끊으시고 이거를 다시 시작할 때는 점진적으로 간을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시작할 때는 괜찮으니까 화끈하게 시작해 이게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5판을 해봤는데 다시 안 좋아져. 네. 그러면 끊고 다시 좋아졌을 때 저번에 5판을 했을 때 안 좋아졌으니까 3판만 해보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도해 나가셔야 되는 건데 보통 부모님들은 반대로 하세요. 그쵸, 끊을 때 점진적으로 끊고 시작할 때 화끈하게 하시거든요. 네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 근데 이거는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네네네. 이게 약 먹는 거랑 동일합니다. 네. 뭐 가령 우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아서 콘서타를 먹어야 돼. 콘서타를 먹는데 처음부터 먹빵 하고 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 감도와 네.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양을 찾아서 이거다! 인 것처럼 어떤 유해한 것들, 뭐 게임, 뭐 이런 영상 시청, 네,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장점이 어마어마하고요. 어떤 모험심도 강하고 창의성도 있고 뭐 빠르고 뭐 어떤 경쟁이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제일 좋은 장점은 어쨌든 어떤 환경이든 뭐 어디를 던져놔도 잘 할 거라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있거든요. 21세기에 필요한 덕목이죠. 네. 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또 그게 나쁘냐? 또 아니죠. 그에 대한 장점으로 어떤 신뢰성이 네. 있고 안정성이 있고 묵묵함이 있고 이 친구만의 어떤 성실성이라는 게 묵직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애티튜드를 쌓아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수준을 보이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거지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를 네. 눈으로 보이는 실험을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주 딱 맞는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쩌면 한 번씩은 이미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멘토스.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잖아요. 멘토스를 콜라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벌써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베이킹소다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극추구 높은 아이들을 보여주는 팡팡 튀어오를 거거든요. 자극추구가 조금 낮은 아이들, 저희 화산폭발 실험 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40, 80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킹소다를 부어주시고요. 그다음 식초를 넣을 건데 이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과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안에 들어있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만나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극추구가 낮은 아이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잔잔하게, 그 다음에 자극추구점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장소를 막 여러 개 가는 것보다 한 곳만 가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또 실제로 기체는 온도가 낮은 용매에, 즉 그 물에, 차가운 물에 기체가 훨씬 더 많이 녹아져 들어가거든요. 우리 탄산음료 먹을 때도 미지근한 탄산음료 따면 칙 하고 열리는데 굉장히 차가운 김치냉장고 같은 곳에 있던 탄산음료 딱 열면 칙 하면서 엄청나게 그 탄산이 막 새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낮은 온도에 있었을 때가 기체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도 많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탄산음료를 넣고, 자, 최대한 거품이 나지 않게 천천히 기울여서 따라주시고요. 유리는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표면이. 근데 이 멘토스는 사실 눈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유리처럼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고 오돌토돌해요. 그러니까 굴곡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에 오돌토돌한 굴곡이 있고 그 굴곡과 굴곡 사이에 이 탄산 기포들이 가서 포글포글 박히는 거예요. 얘를 넣으면. 그럼 그 탄산이 내 몸의 공기주머니를 막 채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수영장에서 떠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 멘토스들도 이 자기 표면에 탄산의 기포들이 와서 막 다닥다닥 달라붙고 그 기포들이 많이 달라붙으니까 얘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딱 넣으면 순식간에 기포들이 와서 와르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넣어볼게요. 기포가 생기는 게 보이죠? 탄산음료를 보시면 기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을 위해서 와르르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렇게 입구가 좁은 페트병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구가 넓으면 막 기포가 생겼다가도 이 넓은 입구로 기포가 다 날아가서 얘네들이 압이 차지 않아가지고 빵 하고 튀어오를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입구가 좁은 콜라를 준비하셔서 역시나 시원한 콜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와르르 넣어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와르르 부어보겠습니다. 우와! 우리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막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킹소다랑 식초랑 했었던 것과 기포가 올라오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잔잔하게 올라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모습으로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 자극추구가 낮은 아이들 이렇게 설명해봤습니다. 오늘 실험도 성공!